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트럼프의 돌파력과 문재인의 삼면초가 그 마지막 편이 될지 어쩔지 아무튼 그걸 잠깐 미루고 지금 막 관람한 다스베이다 43편 내용을 포함해서 아무튼 우리 김어준 씨는 정말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라는 이단의 출현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난 150여 년간의 미국-일본 관계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트럼프 관련 가짜 뉴스들 그리고 또 이제 뭐 탄핵이 될 거냐 뭐냐 어쩔 거냐 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고 그리고 트럼프 그 변호사가 그 스토미 다니엘스 관계에서 변호사가 뭐 이제 뭐 실형을 선고받고 어쩌고 그래갖고 많이들 트럼프의 앞으로의 입지 이런 거를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탄핵을 걱정해야 되는지 등등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래 원고를 시작할 때는 이 내용 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님이 백의종군 선언하신 거에 김경수 지사님이 화답하시고 그런 후에 방향이 이제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극문똥파리하고 극이똥파리 이 양측 작전 세력들의 이슈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이관계 양날 건법에 아마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용 아니면 활용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불쌍한 진보 개그맨의 아이콘. 저는 지켜보면서 많이 자꾸만 마음이 아파지고 가엽게 생각하게 되는데 김제동 씨 그 프로도 좀 살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원고를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과 트럼프 이전의 미국, 일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차제에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이게 쓰다 보니까 한 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서 그냥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일본 관계와 트럼프 이후의 미국 일본 관계 그리고 한반도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 이런 얘기를 몽땅 다 상하로 나눠서 좀 속도감 있게 상편을 올리고 지금 이걸 빨리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편 원고를 써서 또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 이 방송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을 헷갈리시게 만들기 위한 것 같은 댓글들도 달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런 댓글들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스팸으로 보이는 댓글들 이게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댓글을 달 때 스팸 댓글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스팸으로 보이는 댓글들의 개수가 늘어날 때 하고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좀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 댓글을 읽으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리겠다. 내가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잘못 짚은 거 또는 사실이 아닌 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댓글들이 이렇게 달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겹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그 헷갈릴 수가 있겠다.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겠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댓글들을 올라오는 그 당사자들이 스팸 댓글의 주인, 스팸으로 보이는 댓글들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두 가지 스팸으로 보이는 댓글들과 헷갈릴 수 있는 댓글들이 달릴 때가 내용이 같을 때인데 그 내용이 어떤 때냐 하면 뭐 홍석현 그리고 이해찬 그리고 이 똥파리 작전 세력들의 뭐 광화문 제가 광화문 2번 올렸잖아요. 광화문에서 이제 태극기 그 모독 부대하고 같이 모욕 부대 태극기 모욕 부대하고
같이 뭐 폭력적으로 붙을 가능성 이런 거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면 이런 게 이렇게 확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트럼프라는 이다나 그 이전에 미국 일본 관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현재 트럼프와 일본을 관찰하고 또 트럼프 시대에 미국 일본 한반도를 관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이전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대강 그러니까 명치 유신이요. 메이지 유신 그때부터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제 제국주의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전통적인 제국주의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는 다 유럽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바닷가를 옆에 둔 영국, 스페인, 폴란드 아니 폴란드가 아니라 거기가 어디죠? 아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이런 데들요. 근데 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서 통상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인제 후발 제국주의인데 나중에 출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1600 뭐 40년대 이때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가서 지금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 분들을 한테서 땅을 뺏고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여차저차 해갖고 19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그러면서 동아시아에 와서는 그러니까 일본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일본의 개혁을 도와주는데 그게 메이지 유신인 거죠. 명치 유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제 19세기 중엽쯤 1864년인가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어땠냐면은 인제 그 막쿠 시대요. 일종의 봉건 시대에서 막쿠 시대로 막쿠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뭐 그러다가 이거를 메이지가 잡아갖고 다시 강력한 그러니까 일국 천황 국가로 기틀을 잡으면서 이제 서구 문물을 그러니까 그때 인제 영국이 막 중국에 와갖고 아편 전쟁 일으키고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산업화 문물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때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메이지 유신에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뭐 개화시켰다 뭐 이러잖아요.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8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이 두 국가의 관계가 근데 태생부터 일본이 미국의 동생 정도가 되는 이런 혈맹의 동생뻘 되는 관계를 맺은 거고 또 두 국가 모두가 제국주의 그러니까 그때 제국주의가 유행이었으니까요.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까 근데 인제 그 당시에는 전쟁 총칼로 남의 땅을 뺏는 제국주의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19세기 말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를 다 먹으러 들어올 때 이때 미국하고 일본이 자기네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관계를 맺어 오다가 1905년에 그 우리가 이빨을 가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밀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일본은 한반도 조선을 통해서 만주 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미국이 인제 냅둬주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밀어주고 미국은 그러니까 남아시아 필리핀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인제 그러고 나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 갖고 지네끼리 뭘 하죠? 세계대전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대전을 인제 벌이는데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에서 우리가 미국 일본 관계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될 건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거 2차 세계대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이 먼저 인제 독일하고 같이 전쟁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인제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인제 막 숫대밭이 되고 이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1917년에 사회주의로 넘어갔던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
그러니까 참전을 해서 독일하고 일본에 맞서서 엄청 열심히 싸웠죠. 뭐 우리는 모르는데 소련 국민들이 2차 대전에서 군인으로 사망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고 전쟁을 막 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미국이 그러니까 군수물자만 대면서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공황에서 탈피해서 1929년에 일어났던 그 경제 공황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엄청 호황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이제 직접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참전 계기가 된 게 하와이의 펄 하버 진주만을 일본이 폭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펄 하버라는 영화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를 봐도 이게 두 나라가 짜고 벌인 일이라고 보면 훨씬 더 그 사실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맥락을 그 이후에 전개됐던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도 더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그때 그래서 그게 짜고 친 거다 이렇게 뭐 미국 컨피덴셜 기밀 문서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짜고 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이제 진도를 나가 보면 그러고 뭐 미국은 이 수법을 나중에 다시 또 써먹었잖아요. 짜고 치는 거짓말. 그러니까 베트남에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케네디를 암살을 시킨 게 1963년이고 그 다음 해에 통킹만 사건 일으켰고 근데 통킹만 사건은 완전 사기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다 퍼져 있는 거니까요. 진주만 사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에 참전까지 했는데 미국 군인들도 많이 사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은 자기 본토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쑥대밭이 된 유럽하고 거의 뭐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된 이 와중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군수물자들과 생필품을 공급하면서 떼돈을 벌고 이거가 미국이 달러를 앞세운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독야청청 홀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기반을 제공을 해 준 거죠. 2차 대전이. 근데 이렇게 계속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2차 대전 때 결정적으로 독일하고 일본이 전범국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속사정도 우리 전 세계의 일반 국민들이 진실을 완전히 다 알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히틀러가 진짜로 혼자서 그 쌩 난리를 치고 그랬던 거라면 왜 미국이 포함이 돼갖고 여기서 뭐 미국만 그걸 허락했을 리는 절대 그럴 리가 만무인데 어쨌든 1945년 그 패전 이후에 독일 나치들한테 그 피해를 입었다 전범국한테 그런 그 승전국이 된 나라들이 어떻게 왜 독일 나치들이 잠수함을 여러 대를 타고 건너서 남아메리카로 비밀리에 그 도망을 가고 또 그때 이후에 아직 그때부터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는 독일인 집성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치 전범들이 아직도 잡히고 나치 전범 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지 그때 싹 다 잡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됐었죠. 어쨌든 그렇게 가고 그런 다음에 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에 1945년에 죽었다던 히틀러가 작년에 오바마 힐러리 측하고 권력 투쟁을 막 하다가 한 시기에 케네디 암살 관련 자료 다 까라고 그랬더니 뭐 대충 깠는데 CIA하고 FBI에서 뭐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 안 된다 이러면서 안 내주고 대충 깐 그 무더기 그 confidential documents에서 묻어 나온 게 트럼프가 아니라 그 누구죠? 히틀러 코수염. 히틀러가 1945년 이후에도 한참 나중에까지 그 남미에서 멀쩡하게 잘 살아 있었다는 그게 공식 문서로 나왔잖아요.
아무튼 이런 일들 때문에 이건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숨어서 했던 음모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했던 제 완전히 좋아하는 영화 컨택트 이런 영화들에서 보면 사람들이 Elvis is alive 이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음모론, 음모적인 거 얘기할 때 이 말을 아직도 써요. Elvis is alive. 이렇게. 엘비스는 살아있다. 이런 팻말들 막 들고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믿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연관된 내용인데 제가 2014년에 11월에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은 유태계 그러니까 유태인이고 독일인인데 그러니까 본래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하고 그러니까 국적이 두 개인 이 굉장히 그 해양 부문에서 아주 저명한 그러니까 전문가인 저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독일에서 성장해서 네덜란드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유태인이면서도 그때 유태인이 뭐 600만 명이 죽었다 이럴 거런 거 다 개뻥이라 그러면서 유럽하고 러시아 다 합쳐갖고 그때 당시 소련 다 합쳐갖고 많아야 한 60만 명쯤 죽었다고 이러면서 전 세계 정치인들은 몽땅 다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 어쨌든지 간에 이 극악했던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극악했던 2차 대전을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독일은 무너뜨리고 일본은 손들게 만든 게 뭐죠? 미국이 어쨌어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겁나 이제 좀 미안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서로 짜고 들어가고 뭐 이랬다가 일본은 완전 그 전쟁을 막 맡아서 치르고 근데 미국은 잔뜩 떼돈을 벌고 그런 다음에 또 일본한테 전쟁에서 지게 만드느라고 또 원폭 투하까지 하고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우리 이제 그때 조선에서 가면서 100년 안에 I'll be back 이런 거 will be back이었잖아요. 완전 100년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을 그러니까 그게 45년이니까 2045년이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이를 뻑뻑 갈면서 천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앞잡이로 세워서 미국을 등에 업고 들어온 이승만 정부는 그러니까 도로 친박당이 아니라 도로 친일 매국도당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친일 매국 그 뭐랄까 일본에 봉사했던 매국노들로 이승만 정부가 끓여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은 어쨌어요?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2차 대전 때문에 그러고 원폭 이런 것 때문에 황폐해졌던 이 경제가 완전 확 되살아났죠. 그렇게 미국이 도와주고 이때 당시에 또 무슨 짓을 했나요? 생체 실험도 같이 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이 생체 실험을 우리 한국 전쟁 때 같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끼고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반도에서 영구 평화가 정착이 되면 우리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조용히 연구해 오신 많은 이제 애국적인 진짜 현대사 전문가분들이 하실 말씀이 엄청 많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 북침을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근거로 되는 거는 유엔군 하는 그 유엔군들이 전쟁 발발 전에 미리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어찌나 놀랬던지 이거 들은 거 2016년에 봤어요. 어떤 그 자료 다큐 인터뷰 프로에서요. 그러면서 무척 젊은 분이었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어쨌든 전문가였는데 그 유럽 사람인데 영어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근거로 들면서 그러니까 이쪽 제국주의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대장이지 미국이 먼저 쳐들어 올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내막에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2차 대전을 전후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미안한 일이 산더미니까 한국 전쟁 그 3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완전 자리 잡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그 이후에도 일본을 쭉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동북아 Far East 극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트너, 영원한 동반자 이런 정도로 보살펴주면서 동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43회 다스베이다에 출연하셨던 그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그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지난번에 한번 재미 교포 이 표현을 김어준 씨가 쓰니까 교포 아니고 동포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참 마음이 찡하면서 너무 좋았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어떤 시민단체 그 장 하시는 분께서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미국 의회를 겪어보니까 한반도 문제에서는 그 공화당 민주당이 의원들이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그 본질이 이겁니다. 미국하고 일본 관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산복합체 대행자들 이런 쪽들이 미국 정부의 본질이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같이 짜고 돌았으니까요. 그 이제 적폐 군산복합체 글로벌 엘리트들 앞잡이들이 같이 짜고 돌면서 그 본질이 제국주의이다 보니까 공화당 민주당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돈을 미국의 그 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받기도 받지만 근본적으로 그 100년 전, 한 세기 전에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불렸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그 제국주의가 2차 대전 이후로 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임페리얼리스트, 제국주의자라는 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50년대 말에 뭐라고요? Military Industrial Complex, 군산 복합체.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산업체들이요. 그 럭키드 마틴 같은. 그리고 럭키드 마틴처럼 무기 만드는 데만 군산복합체가 아니에요. 그 위성산업 하면서 하는 AT&T도 군산복합체예요. 그 변장한 군산복합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런 쪽이 구글도 군산복합체예요. 그 이렇게 불리다가 요새는 이제 뭐라고 불리죠?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성격이 이제 달라지니까 세상이 변하면서 이렇게 불리는 이 자들의 본질이 같고 실체가 하나인데 이 글로벌 엘리트들 뭐 글로벌리스트들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제 눈에는 딱 이제 전쟁놀이요. 땅 따먹기. 그거 하는 인간들이에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악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전쟁을 일으켰고 요새는 이제 전쟁도 하고 필요한 곳에서 국지전 전쟁도 하고 그다음에 초국적 자본으로 탈바꿈한 뭐 삼성도 그 중에 하나죠. 삼성 같은 IT 기업 뭐 삼성은 좀 그 초국적 자본들 중에서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더 크려고 난리를 치는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요. 그런 삼성 같은 기업 아니면은 뭐 IT 기업 그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반 유통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유통업으로 시작해 갖고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 그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 부자 1등으로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차원에서의 유통 이런 것도 다 먹고 지금은 이제 우주 산업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AT&T가 선도했는데 AT&T는 이제 디지털 시장, 디지털 코드로 그 이 뭐라 그러죠? 통신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맨 처음에 바꾸는 거를 선도한 게 AT&T예요. 그래서 세계 위성을 다 이제 먼저 잡았는데 여기에 또 구글이 www 이런 인터넷 그 www가 열리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그 성장한 다음에 또 위성 산업에 들어갔잖아요. 그 위성 사진 찍는 이런 데들처럼 기업 형태를 띠면서 이런 군수산업 쪽에서 발달을 한 데가 세계를 다 먹었고요.
이런,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이제 기업이죠, 기업. 뭔가를 생산해서 팔죠. 그런데 또 조지 소로스 같은 인간은 뭐를 하나요? 아주 살인적인 사모 펀드, 헤지 펀드 이런 형태로 이제 뭉치돈을 갖고 한 단위 국가에 들어와서 치고 빠지면서 이제 털어가는 거. 그 단위의 그 국가 경제의 자산, 돈을 털어가는 이런 형태. 엄청나게 폭력적인 형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형태가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외양이 달라져 왔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지역을 점령할 것인가? 땅 따먹기요. 총칼로 점령할 것인가? 돈으로 점령할 것인가? 이거요. 그래서 이런 도정 속에서 트럼프 이전 미국의 대통령들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아무 상관없이 특히 이제 그 누구야? 레이건이요. 레이건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회주의 블록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쪽을 편안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거의 파시즘에 가까운 폭력적인 형태가 되면서 침공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그러니까 레이건은 제가 보기에 무슨 그걸 알고 목적의식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이 글로벌 엘리트들은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을 벌려놨을 때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그걸 막 밀어주는 척 하면서 이제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레이건 이후에 89년부터 92년 이렇게 4년 동안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그때 대통령 4년을 하면서 이 폭력적으로 과거에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던 이쪽 진영을 점령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토대를 딱 다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4년만 하고 자기가 거기까지 하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클린턴이 올라섰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80년대 말부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본을 밀었고 왜냐하면은 구소련 중국 이쪽하고 그쪽이 아무리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소련은 자본주의가 됐지만 중국은 계속 이제 사회주의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사회주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을 미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적이 있어야지만 장사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본래 동아시아에서 2차 대전 직후에 알박이로 갈라놓았던 한반도를 이게 합쳐지면 애매해지니까 앞에서는 가진 감언이설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북한을 이제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이 딴지를 걸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해체돼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이 해체되면서 싹 다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이 되는데 북한이 그 시장 안에 편입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그 끼지를 못하게 봉쇄를 한 겁니다. 이게 북한이 그 처절한 90년대에 그 가뭄 막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자들이 달러를 막아버렸죠. 달러를 풀지를 않고 자본주의 그 교역 시스템에 집어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동구 사회주의권은 다 물물 교환 형태였거든요. 교역이. 그런데 그 달러라는 화폐를 쓰는데 그걸 미국이 풀어주질 않으니까 북한은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그 황폐해 줄 수밖에 없게 된 거였죠. 근데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당이 어디든 그리고 무슨 소리를 앞에서 떠들었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북한을 이제 찍어 누르고 고립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스팟에서 동아시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일본의 이 대척점 여기 이 스팟에 놓여 있는 한반도 여기서는
그 냉전이 풀어질 상황이 단 1초도 없이 계속 이게 다른 데는 다 평화 무드인데 여기는 우리 한반도는 이어졌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온건한 입장을 좀 어떻게 취해 보려고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악마들의 그러니까 의도에 좀 역행하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빌 클린턴처럼 그 많고 많은 그 섹슈얼 그러니까 섹슈얼 프레디터라 그러거든요. 클린턴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 성적인 그 포식자요. 잡아먹는 사람. 이게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뭐 업무상이 됐든 뭐 인간관계가 됐든 스트레스를 이제 섹스로 푸는 거에 중독이 된 일종의 중독인데 이제 병으로 치는 중독인데 거기서 섹스 중독인데 거기서 본인이 파워가 있는 인간이면 가학적이게까지 돼갖고 그러니까 가학, 피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섹슈얼 릴레이션십에서 그러니까 그런 가학적인 프레디터가 되니까 당하는 그 여성들은 그 폭력,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엄청나게 격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빌 클린턴은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맨날 근데 이 그 모니카 루인스키 백악관 이거를 이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맨날 그러고 사는 당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불평을 막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그 시스템 속에서 그냥 찍어 누르면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묻히는 건데 그걸 받아줘 갖고 터트리는 거죠. 터트려서 이제 언론에서 난리를 쳐갖고 뒤흔들어 갖고 뭐 탄핵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완전 흔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화로 훨씬 더 막 악랄하고 폭력적인 그 빌 클린턴의 마누라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을 접수하고 빌 클린턴은 그냥 뭐 바지 사장, 무늬만 대통령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온건파들을 그 이제 그 찍어 눌러가면서까지 이 글로벌 엘리트들 중에 폭력적인 매파들이 미국 정치를 장악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경제 교류, 상호 무역 이런 활동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고 경제 제재를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근데 지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지네가 해놓고 뒤집어 씌운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정말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느라고 이 방송 하느라고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할수록 생각을 해놓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네가 해놓고 상대방한테 뒤집어 써요. 씌워요. 그러니까 지네가 그래놓고 북한한테 뭐 불법 무역을 한다, 뭐 달러 위조 지폐를 만든다. 우리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위조 지폐를 만든다, 뭐 깡패 국가다, 뭐 인권이 없는 나라다, 뭐 독재를 한다. 별 개소리들을 다 하면서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남한은 어떻게 됐죠? 남한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키신저 같은 애들이 다 뭐 나서가지고 뭐 그러니까 진영 논리 딱 만들어 놓고 양날검법 양동작전으로 세계 지도를 회회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알박이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 알박이 해놓은 것 같고 여기는 요렇게 저기는 저렇게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말로는 뭐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아버지 부시도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고 연설을 했다고요. 확 그냥 쫓아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버릴까 보다. 죄송합니다. 과격한 얘기를 해서.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홍석현 똑같아요, 진짜 홍석현. 그 새로 책 썼다는 거 이렇게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사악해요. 저기도 똑같았어요. 법륜 스님인지 뭐 법륜 그 사람이 그 백문백답인가 그것도 엄청나게 그럴싸한 말을 막 진짜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야,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읽다가 나중에 봤더니 야, 정말 어쩌면 개 사기꾼인지. 근데 또 법륜이 홍석현 책에다가 뭐 좋은 책이라고 해줬다면서요. 이제 다 모이는 거죠. 법륜, 안철수, 홍석현 뭐 다 모이는 거죠. 다 뜨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또 죄송합니다. 말이 또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이 그 키신저 이런 애들이 뭐가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관통하는 국제문제 전문가 이따위 개소리를 하면서 국제관계는 진짜 어렵고 복잡한 전문 분야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풀 수 없다 이래가면서 그러고 돌아가면서 노벨 평화상 진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직전의 대통령인 오바마를 좀 보면요. 오바마니 했던 게 뭐예요? strategical patience, 전략적 인내. 이게 대북 문제의 전략이라 이러면서 일본 아베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냥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북한을 제재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서 냅두면 망할 거다. 이렇게 북한을 말려죽이는 작전이었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망하나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북한을 목을 졸랐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15년부터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망하질 않으니까 2015년부터는 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pivot to Asia라는 전략을 설정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시아 회귀 이런 뜻이에요. 아시아 회귀.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북한하고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음모론자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오바마 힐러리가 북한이 그러니까 망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핵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까지 해요. 진짜로 미국에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핵 만들어야죠. 핵을 개발을 한 거죠. 죽기 살기로 모든 진짜 전력을 다해서 핵을 개발을 한 거고 이게 오바마 때 이어진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시아 회귀 전략을 결정을 한 게 2015년이에요. 이러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것 때문에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정보협정 그것도 1년 단위로 끊어갖고 너무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보통 이런 협정이 5년인데 이거를 1년 단위로 끊어갖고 이걸 맺게 하고 그러고 강제적으로 막 이걸 했죠. 숨어가지고 게다가 성노예 협약이요. 이 위안부라고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요. 이 위안부라는 거는 친일 숙골 매국노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 표현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도 이제 comfort women 이렇게 절대 말 안 해요. military sex slave. 성노예예요, 성노예. military sex slave. 이 우리 할머니들이 당하신 일이 성노예였다고요. 이거의 기록이 얼마나 끔찍한데요. 저는 이거를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분들이 겪으신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 문제도 강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때. 강제로 숨어갖고 그거 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하게 이거 다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짜고 북한하고 붙으려고 그러니까 이 성노예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이렇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밀어붙였고요. 이 군사 전략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부 거기 사령관을 새로 임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슴 아픈 상태인지를 한 예로 2017년에 트럼프 취임 직후에요. 그 취임식이 1월 26일인가 이랬는데 아무튼 1월 달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군사 전문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딱 한 명 있잖아요.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요. 그 사람이 그해 1월 달에 하와이를 갔다 왔대요. 자기가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 거기를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완전 때늦게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하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반대되는 동아시아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한 트럼프가 당선된 그때 세상에 2년이나 전에 오바마 힐러리가 수립했던 이 전략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트럼프가 전쟁 일으킬 거라고 막 이러는 걸 듣고 그때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도 2016년에도 이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모르고 있었는지 잘 어떻게 된 건지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도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근데 그 사람이 정의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 몰라서 그랬는지 뭐 심상정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건지 심상정은 CIA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름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오바마 힐러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 일본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통국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립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랬는데 힐러리는 실제로 2016년에 대선 토론, 공개 토론을 3번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을 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이걸 할 거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으킬 거라는 게 미국 쪽에서는 그 대사관에 그때 그 주미 대사분이 갑자기 그만뒀었는데 박근혜 때죠 그때 사임하는 걸 보고 미국 쪽에서 그 얘기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묻어서 그걸 같이 하려고 하는 박근혜의 정부의 그거에 반대했으니까 그만두셨겠죠. 아무튼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던 미국 대통령들, 이 글로벌 엘리트들, 이 미친 인간들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싹 다 망한 겁니다. 진짜로 완전히 얘네들은 개망했어요. 트럼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트럼프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진짜 완전 까딱 잘못했으면 오바마한테 2017년 취임 초기에 오바마한테 오바마가 친 덫에 걸렸을 거예요. 그게 취임 직후에 그 북미 관계가 완전 초긴장이었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작년이에요. 작년 2월, 2017년 2월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트럼프 덕에 남북미 관계가 너무너무 잘 풀려갖고 진짜 이것도 10년 전 일 같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때 작년 2월에 김정은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 사린가스로 독살했다고 막 이랬었는데 이 사린가스가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고 그러니까 인간 살상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이라크에 쳐들어갈 때 사담 후세인이 이 사린가스 썼다고 쌩 난리치면서 쳐들어갔는데 그때 또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 사린가스 쓴 적 없다고 거짓말이니까 이라크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결사반대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가스로 김정남 독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근데 이것도 이제 정말 아무튼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은 사건이었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요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취임한 직후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바마가 북한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했고, 자기가 입장을 결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게 엄청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준비한 원고도 다 소화를 못했네요. 시간은 40분이 넘어갔는데 43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이거를 먼저 올려드리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후편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진짜 또라이인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트럼프가 탄핵이 되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오늘 밤 안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